안녕하세요. 별아 동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얼마 있지 않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거리에는 벌써 화려한 불빛으로 꾸며진 트리들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동화 7편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크리스마스 동화 들으시며 편안하게 꿀잠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보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포인세티아의 기적. 별 모양의 붉고 큰 잎에 작은 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포인세티아는 크리스마스 무렵 집을 장식하는데 자주 쓰이는 꽃입니다. 포인세티아 꽃은 12월 24일 무렵에 꼭 맞추어 활짝 피기 때문에 스페인 선교사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꽃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포인세티아의 원산지인 멕시코에서는 이 꽃의 기원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멕시코의 작은 마을 올리날라에 카밀라라는 작은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카밀라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손꼽아 하루하루를 세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정 미사가 시작될 즈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바치러 교회로 향하는 그 시간을 제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는 달랐습니다. 카밀라의 아버지가 1년 내내 일거리가 없어서 카밀라네 가족은 아기 예수에게 드릴 맛있는 음식이나 장난감을 어느 하나 살 돈이 없었지요. 카밀라는 오후 내내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께 드릴 멋진 선물을 살 동전 몇 푼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느라 오후 내내 시름에 잠겨 있었던 것이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델라 언니. 카밀라는 과일 파는 언니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반짝이는 사과와 딸기 바구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과일 바구니라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 카밀라, 메리 크리스마스. 아델라 언니도 카밀라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카밀라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언니, 과일 파는 것을 도와드릴 테니까 동전 몇 개만 주실 수 있을까요? 아델라 언니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카밀라. 사람들이 벌써 자정미사를 준비하러 집으로 돌아가 버려서 이제 그만 장사를 접으려고 해. 대신 이 사탕 좀 가져갈래? 동생들과 나눠 먹으렴. 고맙습니다. 카밀라는 사탕을 받아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벌써 땅거미가 어둑어둑 지고 있었습니다. 미사에 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요. 멕시코의 다른 마을처럼 올리날라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9일 동안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식당에 가 저녁 식사를 하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카닐라의 가족은 식당에 가는 대신 집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해야 했답니다. 저녁으로 쌀과 콩을 넣은 소박한 토르티아를 먹거나 카밀라는 좀 전에 얻어온 사탕을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가족은 행복해질 거야. 아빠가 내년엔 꼭 일자리를 얻을 테니 그때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선물도 잔뜩 사줄게. 약속하마.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정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정 미사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오렴 카밀라, 엄마가 머리를 묶어줄게. 미사에 갈 준비를 해야지. 카밀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올해는 미사에 갈 수 없어요. 카밀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께 바칠 선물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미사에 갈 수 있어요? 아니, 카밀라, 바보 같은 소리 마라. 가족 모두 함께 가야지. 카밀라, 이것만 꼭 기억하렴. 너의 그 예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이란다. 알았어요, 엄마. 카밀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카밀라는 여전히 선물 없이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답니다. 거리는 교회를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저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선물을 손에 들고 있었지요. 카밀라는 부모님 뒤를 따라갔지만 일부러 조금씩 뒤처져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문에 다다랐을 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살짝 비켜 섰습니다. 어떻게 제단에 올릴 초 하나 없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카밀라는 낡은 창고 옆 구석에 숨어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떠돌이 약사들의 기타 연주 소리와 행복한 노래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카밀라, 귀여운 아이야. 이제 그만 눈물을 그치렴. 카밀라를 부르는 소리에 카밀라는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게다가 그 목소리는 엄마도 아빠도 아닌 남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카밀라, 내 날개 주위에 자라고 있는 녹색 잎사귀 보이니? 그걸 꺾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렴. 날개라고? 날개가 있다면 새인 걸까? 헉, 설마 천사? 카밀라는 창고 입구에 있는 천사 조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는 별로 예쁘지 않은 잡초가 마구 엉켜 자라고 있었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아기 예수께 바치라는 거지?
썩 내키지는 않아 망설이고 있을 때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망설이지 마렴, 카밀라. 두려워할 것 없단다. 어서 이 풀을 꺾어 아기 예수께 바치렴. 천사 조각상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천사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카밀라는 이런 보잘것없는 선물을 아기 예수께 바치고 싶지 않았지만 천사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카밀라는 온 힘을 다해 억센 잡초를 뽑아 커다란 녹색 잎사귀 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카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교회의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예배당을 보자 마음이 움츠러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초라한 선물을 보고 비웃지는 않을까? 카밀라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잎사귀 다발을 꾹 쥔 채 제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카밀라를 보고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카밀라는 수백 개의 촛불이 아기 예수의 형상을 감싸고 있는 제단 앞까지 걸어가 보잘것없는 선물을 내려놓고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밀라의 고운 마음이 담긴 눈물이 닿자 평범했던 녹색 잎사귀가 갑자기 아름답고 짙은 붉은색 별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일어난 마법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넋을 놓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지요. 그저 평범했던 잎이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변했기 때문이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님. 카밀라는 마법처럼 변해버린 아름다운 꽃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제야 행복한 기분으로 이렇게 속삭였지요. 그날 이후 멕시코 사람들은 포인세티아라는 이름의 이 놀라운 식물을 크리스마스 이브의 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포인세티아로 집과 교회를 장식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성냥팔이 소녀. 오늘은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매서운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었지요. 눈마저 내려 거리는 온통 하얀 빛이었습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이에요. 길 모퉁이에서 다 헤어진 옷을 입은 성냥팔이 소녀가 갸냘프게 외쳤습니다. 소녀의 맨발은 검붉게 얼어 있었고 머리에는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성냥 사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금방 눈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성냥을 팔기 위해 지나가는 마차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마차는 무서운 속도로 소녀 앞을 지나가 버렸지요. 시간이 갈수록 바람은 거세지고 눈송이는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어느 누구 하나 성냥을 사주는 일은 아무도 없었지요. 성냥팔이 소녀는 결국 성냥을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혼날 텐데. 성냥팔이 소녀는 몹시 춥고 배도 고팠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지요. 엄마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집에는 술주전뱅이 아버지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집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밖에 있는 성냥팔이 소녀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한없이 부러운 눈으로 창문 안쪽을 바라보며 침을 한번 꿀꺽 삼켰습니다. 소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성냥 사세요. 성냥이에요. 바람은 더욱더 세차게 불었고 너무나 추운 소녀는 어느 집 담벼락에 기대어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너무 추워. 성냥불로 언 손이라도 좀 녹여야겠다.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 한 개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칙! 성냥의 불꽃은 작았지만 따뜻하고 환한 빛을 내며 타올랐습니다. 소녀는 그 위에 손을 올려놓았지요. 따뜻해. 마치 아주 큰 난로가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녀가 두 발도 녹이려 하자 성냥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소녀는 다시 성냥개비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크고 멋진 식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위 요리와 온갖 과일들, 초콜릿, 커피 등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지요. 성냥팔이 소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음식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으로 케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성냥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다시 성냥개비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습니다. 트리에 장식된 많은 촛불들이 아름다운 색깔의 빛을 내고 있었지요. 너무 아름다워. 소녀가 트리를 만지려고 하자 또 성냥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성냥불의 연기 위로 별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한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란다. 소녀는 예전에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나 보다. 소녀는 다시 성냥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환한 불빛 속에 사랑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그랬듯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제발 사라지지 마세요. 소녀는 할머니가 난로처럼 음식들처럼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사라질까 성냥개비 모두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칙칙칙칙. 불꽃이 아주 크고 환해졌습니다. 불꽃 속에서 할머니는 두 팔을 활짝 펴고 소녀를 따뜻하게 안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벽에 기대어 앉아 얼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는 성냥개비 다발을 쥐고 있는 소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몸을 녹이려고 성냥을 켰나 보네. 사람들은 소녀를 보며 가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지난밤 소녀가 할머니의 품에 안겨 행복한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요. 크리스마스 선물. 델라는 열심히 돈을 모아보았지만 결국 손에 쥔 것은 $1 80센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너무 부족하잖아. 델라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동전을 하나하나 다시 세어보다가 그만 왈칵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남편 짐에게 멋진 선물을 사주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지요. 짐의 벌이가 줄어들고 나서 짐과 델라는 가진 노력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며 지내고 있었지요. 짐의 선물을 살 돈만 있다면 아무 걱정거리도 없었을 텐데. 델라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짐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민했는지도 몰라요. 델라는 일단 눈물을 닦고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로 묶어 올렸던 머리를 풀자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드러났어요. 이 젊은 부부가 특히 자랑스러워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짐의 시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시 짐에게 물려준 소중한 물건이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허리 바로 아래 오는 길이에 반짝이는 밤색으로 아름답게 물결치는 델라의 머리카락이었지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여왕일지라도
질투할 정도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델라는 문득 좋은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 계단을 내려갔지요. 거리에 나서자 어느 가게 문 앞에 붙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발, 머리카락, 사고 팝니다. 델라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일단 모자를 좀 벗어보세요. 머리카락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델라가 모자를 벗자 감추어져 있던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탐스럽고 풍성하게 굽이치는 델라의 머리카락을 보고 무척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요. 20달러 드리지요. 주인 아주머니가 익숙한 손길로 델라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동안 소중히 길러온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는 동안 델라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20달러를 받아 손에 쥐고 가게를 나가는 델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델라는 곧바로 짐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던 델라는 마침내 오직 짐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듯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백금으로 만든 시계줄이었는데 아주 멋있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물건이었지요. 짐을 시계에 달면 꼭 어울릴 거야. 지금 달고 다니는 가죽줄은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짐은 시계를 볼 때면 그 낡은 줄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조심 곁눈질을 해야만 했지요. 시계줄 값으로 21달러를 치르자 80센트밖에 남지 않았지만 델라는 행복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짐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짐이 이 선물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자 델라는 다시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델라의 걱정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탐스럽던 머리카락이 없어도 짐이 나를 사랑해 줄까? 저녁 준비를 마치자 시계는 8시를 가리켰어요. 델라는 짐에게 줄 시계줄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짐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은 델라를 보자 깜짝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 델라, 머리카락이. 당신 머리카락을 잘랐군. 델라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외쳤습니다. 짐,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아니, 그런 게 아니요. 짐은 서둘러 델라를 안심시켰습니다. 겉모습이 바뀌었다 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가져온 선물을 열어보면 왜 내가 말문이 막혔는지 이해할 거예요. 델라는 선물을 열어보고 기쁜 나머지 탄성을 질렀지만 곧 다시 눈물을 보이고 말았지요. 델라의 손에 들린 것은 진짜 보석이 박힌 화려한 머리핀이었습니다. 언젠가 짐과 함께 거리를 거닐다 쇼윈도에서 본 후로 몇 달 동안이나 가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헤어핀이었지요. 이제 그 핀을 가지게 되었는데 핀을 꽂을 머리카락이 짧아졌던 것이지요. 짐, 걱정 말아요. 내 머리는 금세 자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델라는 짐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 선물을 볼 차례예요. 델라가 시계줄을 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얼른 시계에 달아보아요. 잘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요. 짐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던 짐은 아내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델라, 우리 당분간 이 선물들은 잊어버리고 있어야겠소. 당신의 핀을 사려고 내 금시계를 팔았다오. 짐과 델라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잊지 않고 서로가 받은 소중한 선물들을 잘 간직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마녀 베타나와 동방박사. 아주 먼 옛날 이탈리아 남부의 어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 나이 많은 마녀가 한 명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마녀 일을 그만두었지만 베파나라는 이름은 여전히 유명했지요. 젊었을 때는 무척이나 왕성하게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얼굴 또한 예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녀치고는 성격이 꽤 좋았고 모험 또한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된 베파나는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따분한 마술책을 읽거나 그동안 모은 각종 세계 지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간을 때웠지요. 아주 가끔은 밤에 외출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 말고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베파나는 청소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마녀였어요. 어느 추운 겨울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베파나는 작은 집 문간에서 미친 듯이 비지를 해대고 있었지요. 마치 빗자루를 쥐고 춤이라도 추는 듯한 몸놀림이었습니다. 그때 낙타를 타고 가다가 먼 발치에서 이 모습을 본 동방박사 멜키오르가 따르던 캐스퍼와 발타자르를 향해 외쳤습니다. 저기를 좀 보게 친구들. 우린 운이 좋아. 저기 별빛 아래에서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할머니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줄 걸세.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가 태어난 해의 12월 25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날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임무를 받고 출발했는데 길을 한참 잘못 들고 말았지요. 예루살렘 남쪽 도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데 그만 길을 완전히 잘못 들어 이탈리아 남부까지 오고 만 것이지요.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엉뚱한 곳까지 흘러왔는지 지도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길이었지요. 셋 중에 가장 용기 있는 발타자르가 먼저 이 나이든 마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춤을 추는 도중에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급한 임무를 띠고 여행을 하는 중인데 일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일이 잔뜩 밀렸다고. 발타자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베파나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뭘 물어보려는지 내 알 수는 없지만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하게 됐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캐스퍼가 나섰습니다. 내가 한번 부탁해 봄세. 캐스퍼는 마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상냥한 여인이여. 아이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빚이라는 거 안 보여. 당신들 문제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조바심을 억누르고 지켜보고 있던 멜키오르가 그만 베타나의 빗자루를 꼭 쥐고 비지를 멈추게 하고 말았습니다. 부인, 부디 우리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오. 아이, 난 부인이 아니야. 마녀인 내가 인간들에게 중요한 일 따위엔 관심이 없다고. 아니, 마녀라고요. 혹시 당신 이름이 베타나 아니오? 그래. 내가 바로 베타나야. 이제 빗질을 마저 끝내게 좀 내버려둬. 그렇지 않으면 빗자루가 쪼개지도록 당신네들 머리를 후려칠 테니. 동방박사 세 사람은 몹시 흥분했습니다. 베타나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베타나는 청결을 몹시 중요시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길을 무척 잘 안다는 것이었지요. 길을 잃은 상황에서 이보다 더 반가운 사람이 또 있을까요? 친애하는 마녀 베타나요. 당신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을 거요. 우린 베들레헴의 위치를 알려주는 밝은 별을 따라가던 중이었다오. 그곳에서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언젠가 우리 모두의 왕이 될 것이라오. 발타자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끼는 바람에 그만 그 별을 놓치고 길을 잃고 말았다오. 제발 길을 좀 알려주시오. 아이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라고. 베타나가 깔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꺼이 알려주지. 이 길을 쭉 따라가시오. 한두 시간이면 다다를 테니. 고맙소, 친절한 마녀여. 동방박사들은 마녀에게 방긋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감사의 의미로 동방 박사들은 과자 한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곧 베들레헴에 도착할 거라는 희망을 품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베파나는 비지를 끝낸 뒤 팔걸이 의자에 앉아 지도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베들레헴과 이곳 이탈리아 남부의 거리를 재어보자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지요. 그 사람들은 절대 베들레헴에 도착하지 못하겠구먼. 선물로 받은 과자가 참 맛있는데 말이야. 마녀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베파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자루 가득 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자루는 아주 컸지만 마법으로 만든 것이라 전혀 무겁지 않았지요. 베파나는 즉시 자기 말만 믿고 길을 떠난 동방 박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직도 마을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맴돌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베파나는 눈에 띄는 집에는 모두 들어가 살펴보고 들어간 집마다 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까 짓궂게 굴었던 것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한편 그즈음 동방박사 세 사람은 베파나가 거짓으로 길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침 구름이 걷히고 다시 밝은 별이 나타난 덕분에 1월 6일 이른 새벽에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은 채 초조하게 동방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베파나는 동방 박사들을 다시 만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 후로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해마다 1월 6일이 되면 이탈리아의 어린이가 있는 집을 방문해 선물과 과자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베파나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선량한 동방 박사들과 다시 만나 사과를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해요. 산타클로스 이야기 니콜라스 바리의 전설. 크리스마스가 되기 직전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굴뚝 옆에는 양말이 잘 걸려져 있었고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 이런저런 크리스마스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밤이지요. 나도 엄마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긴긴 겨울밤에 추워서 깨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잠옷을 입고 이불도 잘 덮었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자기 저 멀리 어딘가에서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신비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확 열어 젖혔지요.
하얗게 눈이 쌓인 풍경 위로 달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바깥은 마치 대낮처럼 환했지요. 소리가 난 곳을 찾아 밖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자그마한 술록 8마리가 끄는 작은 썰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몸집이 작은 할아버지가 한박 웃음을 띤 채 썰매를 타고 있었지요. 나는 단번에 그 할아버지가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술록들은 독수리보다도 빠르게 달렸지요.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는 호루라기를 불며 술록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댄서야 가자. 꿈을 가리지 말고. 루돌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점프 잘했어. 골멧, 큐피드, 좀 더 힘을 내거라. 자, 현관이 지붕 위로 날아오르는 거야. 모두들 아주 잘했다. 무사히 올라왔구나. 거센 바람에 낙엽이 날리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의 썰매는 무척 가벼워 보였습니다. 빛나는 썰매 짐칸에 귀엽고 멋진 장난감들을 수북히 실은 채로 하늘 위로 자꾸만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지붕 위로 누군가 폴짝 뛰어내리는 소리와 함께 조그만 술록들이 춤추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른 거실로 나가자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가 우아하게 굴뚝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싸매고 있었는데 옷에는 그름이 묻어 온통 새카맸지요. 물론 등에는 장난감이 든 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도 누군가 깨어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토록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의 반짝이는 붉은 뺨을 보니 어찌나 신이 나던지 조그맣고 체리처럼 빨간 코도 참 우스웠습니다.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는 입꼬리를 올리며 환히 웃더니 햇볕을 받아 빛나는 눈처럼 새하얀 턱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입에 문 조그만 담뱃대에서 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올라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의 머리 주위로 도톰하고 예쁜 구름 모양을 만들어 냈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둥글넓적했고 동글게 솟아오른 배가 웃을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마치 맛있는 과자를 수북히 쌓아놓은 접시 같았지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요정 같다는 생각에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나에게 윙크를 하고는 계속 웃음을 띠고 있었지요.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나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은 건
너무 바빴기 때문일 것이에요.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는 나란히 걸려있는 양말에 차례로 선물을 집어넣고는 재빨리 다시 굴뚝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썰매에 올라타고 호루라기를 불자 술록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날아 올랐습니다. 그 어떤 새보다도 빠른 모습이었지요.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저 멀리서 분명히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밤이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호두까기 인형. 해마다 12월 24일이 되면 마리와 프리츠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놓아두는 방에 접근이 금지됩니다. 시계가 자정을 알리고 크리스마스가 되자 그제야 비로소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전구와 선물로 아름답게 장식된 전나무 트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리에게는 예쁜 인형과 비단 드레스, 프리츠에게는 장난감 병정 세트, 그리고 둘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예쁜 그림책까지. 근사하지 않은 선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 마음에 쏙 들어. 마리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때 드로셀마이어 아저씨가 마리에게 다가왔어요. 드로셀마이어 아저씨는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자 신기한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단다. 트리에 달려있는 작은 사람 인형 보이니? 마리가 그렇지 않아도 눈여겨보던 인형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인형을 직접 들고 외투를 끌어올리자 인형이 입을 쩍 벌리며 날카로운 이를 드러냈습니다. 프리츠가 얼른 다가와 인형의 입안에 호두를 집어넣었습니다. 빠직 소리와 함께 호두 껍데기가 벗겨지고 마리의 손에는 호두 알맹이만 남았지요. 와, 호두까기 인형이잖아. 환하게 우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제가 잘 돌볼게요. 마리가 손수건으로 호두까기 인형을 소중히 감싸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이 인형의 주인이 되었으니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두는 게 좋겠구나. 마리는 눈을 빛내며 아저씨가 입이 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리, 너도 알다시피 아저씨는 몇 년 전에 궁전에서 일했단다. 그런데 하루는 왕과 왕비 그리고 쥐 부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지. 쥐 부인은 쥐들의 여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야, 드로셀마이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왕비가 왕이 가장 좋아하는 베이컨을 구워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지 부인에게 한 입 먹어보라고 했지요. 그때 쥐 부인의 7 아이들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베이컨을 모두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왕은 몹시 화가 난 나머지 시계공이었던
있었던 드로셀마이어에게 쥐덫을 만들라고 했답니다. 물론 그 시계공은 바로 이 아저씨지요. 결국 그 일로 많은 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쥐부인은 살아남은 몇몇 쥐들을 데리고 궁전을 떠나면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지요. 언젠간 너희들의 공주가 태어나면 꽉 물어버릴 테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피릴리파트 공주가 태어나자 밤이면 밤마다 7명의 유모가 공주를 둘러싸고 앉아 불침번을 섰습니다. 무릎 위에는 각자 고양이 한 마리씩을 안치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모들이 그만 동시에 깜빡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무시한 쥐가 공주의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치 천사 같았던 공주는 몸이 작게 쪼그라들고 이빨이 쥐처럼 커다랗게 변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무서워요, 아저씨.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왕국의 마법사가 말하길 황금 호두를 찾아내야만 공주에게 내린 저주가 풀린다는 것이었지요. 젊은 청년이 바로 공주 앞에서 황금 호두를 쪼개어 알맹이를 건네주면 공주가 그 알맹이를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궁궐의 많은 신하들은 15년 동안이나 세계 곳곳을 헤매며 황금 호두를 찾아다녔지만 모두 헛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결국 왕국으로 돌아와 사촌인 크리스토퍼를 만나러 갔단다. 드로셀마이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크리스토퍼가 말했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토퍼는 상자에서 아름다운 황금 호두를 꺼내 보여주었단다. 언젠가 크리스마스 날 웬 낯선 사람에게 산 물건일세. 나는 즉시 마법사를 불렀고 물건을 확인한 마법사는 탄성을 질렀지. 황금 호두가 틀림없다. 내 조카를 데리고 공주를 만나러 갔지. 15살이었던 공주는 여전히 몹시 보기 흉한 얼굴이었어. 내 조카는 이가 깨지면서까지 황금 호두를 깨서 알맹이를 꺼내 주었단다. 그 호두를 받아먹은 공주는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워졌지. 보통 저주가 풀린 공주들은 그렇게 되게 마련이거든. 하지만 곧 조카의 모습이 흉측하게 변하기 시작했어. 옆에서 보고 있던 마법사가 말했지. 새로운 지위의 왕을 물리치면 이 젊은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오. 머리가 7개 달린 쥐 부인의 막내 아들을 찾으시오. 아저씨, 조카가 정말 가엾어요. 그렇지, 가엾고 말고. 하지만 말이, 너의 엄마의 얼굴을 보니 이제 그만 자야 할 시간이구나. 그렇게 마리는 어쩔 수 없이 침대로 가 잘 준비를 했지만 그날 밤 마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세워둔 호두까기 인형이 어쩐지 미소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점점 큰 소리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마리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쥐의 부대가 내는 소리입니다. 마리는 어디선가 들려온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호두까기 인형? 어째서 네가 말을 하는 거니? 마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 가득 쥐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빛나는 군복을 갖춰 입은 프리츠의 장난감 병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저의 부대가 왔군요. 호두까기 인형은 늠름하게 말하며 바닥으로 폴짝 뛰어내리다가 운 나쁘게도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두까기 인형은 인형의 집을 가리키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돌격! 그쪽으로 향해 고개를 돌린 마리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고 귀여운 인형의 집 지붕 위에 거대한 몸집에 머리가 7개나 달린 무시무시한 쥐가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 쥐는 7개의 머리에 각각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바로 쥐의 왕이랍니다. 하지만 마리 아가씨, 두려워하지 말아요. 제가 무찌를 테니까요. 호두까기 인형이 자신 있게 말했지요.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세는 처음부터 호두까기 인형 부대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결국 호두까기 인형은 홀로 쥐의 왕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적의 무리가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이대로는 호두까기 인형이 위험해. 마리는 지혜 왕을 향해 실내화를 집어 던졌습니다. 실내화는 쥐의 왕의 머리를 향해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지혜 왕은 머리통 몇 개의 부상을 입으면서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호두까기 인형은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가 7개의 목을 하나씩 졸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저주가 풀리면서 젊고 잘생긴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 아가씨, 제 손을 잡으세요. 저와 함께 아름다운 왕궁으로 갑시다. 마리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마법처럼 바람을 타고 둥실둥실 날아 어느새 전나무 숲에 와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모두 아름답게 색칠한 과일로 장식되어 있었지요. 나무 줄기에는 알록달록한 리본과 꽃다발이 매달려 있었고 조그만한 전구가 여기저기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둘은 마법처럼 아름다운 곳을 여러 군데 들르며 밤이 새도록 즐거운 모험을 했답니다.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마리는 자기 방에 돌아오기 싫을 정도였지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마리는 가족들에게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마리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요. 마리의 집 창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칼리 칸차로의 이야기. 그리스에는 평화로운 크리스마스에 긴장감을 더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검은 털이 북슬북슬한 칸자로이라는 요정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몸집은 아주 작지만 팔과 꼬리는 매우 길고 예쁘지도 상냥하지도 않은 요정으로 사람들을 골려먹는 재미로 산다고 합니다. 그럼 그 칼리 칸자로이가 나오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먼 옛날 그리스의 스카로이 섬에 알렉시아라고 하는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아름답고 영리한 데다 기품까지 갖춘 아가씨였지만 가엾게도 신데렐라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못되고 이기적인 새어머니와 언니가 알렉시아의 아름다움과 재능을 질투해 온갖 고된 일을 시키고 부려먹기 일쑤였지요. 알렉시아, 방앗간에 가서 밀을 좀 빻아오렴. 크리스마스 축제가 한창인 12월 26일에 새어머니가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알렉시아에겐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에는 되도록 숲에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었지요. 이 기간에는 위험한 요정인 칼리 칸자로이가 땅속 깊은 곳에서 기어 올라와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괴롭히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기 때문이었지요. 알렉시아는 가능한 조용히 숲을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덤불 속에 몸을 숨길 일이 생길까? 녹색 옷을 입고 정신을 바짝 차린 채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방앗간에 도착한 알렉시아는 밖에서 주인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문을 살짝 밀자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조금 열렸습니다. 방앗간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혼자 알아놓으신 건 아닐까? 알렉시아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방앗간 안으로 한 발짝 들여놓는 순간 누군가 알렉시아를 세게 밀치더니 재빠르게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제야 알렉시아는 재갈이 물린 채 의자에 꽁꽁 묶여있는 방앗간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방앗간 할아버지를 가운데에 두고 칼리칸자로의 한 무리가 낄낄거리며 그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 요정들이었지요. 이 사악한 요정들은 아름다운 알렉시아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으로 돌아갈 때
누가 알렉시아를 데려가면 좋을지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시아는 아주 영리했지요. 누구보다도 침착해야 해. 알렉시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반가워요, 멋진 요정님들. 알렉시아는 일부러 아주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지요. 그렇게 다투지 말아요. 기꺼이 여러분 중 한 명과 결혼하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와 가장 멋진 보석을 가져오는 분을 선택할게요. 칼리칸자로이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앞다투어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알렉시아는 칼리칸자로이가 한 명씩 돌아올 때마다 물건의 흠을 잡으며 더 멋진 것을 찾아오라며 다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이 몰래 밀을 빻았습니다. 자루 2개의 밀이 가득 찾아 알렉시아는 서둘러 방앗간 주인을 풀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함께 저 창문으로 빠져나가요. 할아버지는 숲을 지나서 도망치세요. 저는 노새에 밀자루를 싣고 칼리칸자로이들이 가져온 옷과 보석들을 있는 대로 뒤집어 쓰고 걸어서 집으로 갈 거예요. 워낙 멍청한 녀석들이라 옆을 스쳐 지나가도 저인 줄 모를 거예요. 아이고, 목숨을 구해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칼리칸자로이들은 바보지만 매우 위험한 존재란다. 부디 조심하렴. 그렇게 알렉시아와 방앗간 주인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따로 길을 떠났습니다. 알렉시아는 노새에 밀이 가득 든 자루를 싣고 값진 옷과 보석을 온몸에 두른 채 집으로 급히 걸음을 옮겼지요. 다행히 도중에 칼리칸자로이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바로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숨을 죽였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답니다. 방앗간으로 돌아온 칼리칸자로이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무슨 일인지 깨달았지요. 방앗간 구석구석을 뒤지며 알렉시아를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알렉시아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안 뒤에는 이미 너무나 늦어버렸지요. 알렉시아가 집으로 돌아오자 못된 새어머니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심 칼리칸자로이에게 잡혀가길 바라고 위험한 심부름을 시켰는데 무사히 집에 돌아왔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친딸은 가진 것도 없었는데 알렉시아는 귀한 보석이며 옷가지를 잔뜩 짊어지고 온 것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친딸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도 당장 방앗간으로 가 금을 잔뜩 가져오너라. 알렉시아는 서둘러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제 것을 나누어 드릴게요. 하지만 새어머니도 언니도 알렉시아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도착했을 때 칼리칸자로이 무리는 여전히 방앗간을 떠나지 않고
않고 그곳에 있었지요. 알렉시아의 언니는 그다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칼리칸자로이들은 방금 전 사건 때문에 몹시 기분이 나빴고 알렉시아처럼 예쁘지도 영리하지도 않고 무례하기까지 한 이 아가씨에게는 전혀 흥미가 없었던 것이지요. 약이 잔뜩 올라 있었던 칼리칸자로이들은 이 소녀를 잡아 온몸에 진흙을 치덕치덕 바른 뒤 온몸에 나뭇잎을 잔뜩 붙여 돌려보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온 딸을 본 새어머니는 자신의 욕심과 잘못을 깨닫고 예전처럼 사악하고 탐욕스럽게 굴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복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일상의 곳곳에 숨어있는 불행을 발견하는 반면 행복한 사람은 일상의 곳곳에 숨어있는 행복을 발견합니다. 행복은 때때로 열어놓은 줄 몰랐던 문으로 몰래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습관을 지닌 사람들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행복을 만나기도 하지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벼라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동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